비언어적인 행동 신호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호감 신호가 웃음의 표정이 18가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의 웃음만 진짜 웃음이라고 했어요.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럼 이제 얼굴 중에서 네, 815 모니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상대의 눈과 표정만 보고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눈과 표정이 말해주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림대학교 지각심리학의 최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각심리학이라는 말이 조금 전 낯설거든요. 그죠. 네, 일반 심리학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심리학의 한 분야인데 크게 보면 이제 인지심리학이라고 우리의 생각에 관한 심리학이 있고 그 인지심리학 내에 특히 우리의 감각과 관련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감각과 관련된 정보를 다룬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우면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가 그런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 지각심리학이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보는 것 시각에 관심이 많은 심리학자입니다. 시각적인 것으로 해서 이제 심리학을 분석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람만 이 눈의 흰자의 윗부분이 또렷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동물과 비교해 봤을 네네.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진화했다, 뭐 네네. 소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네네. 진짜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제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이게 약간 장금이 같은 거예요.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 했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라 사람을 보니까 흰자위가 잘 보이더라. 다른 동물은 안 보이네? 근데 왜일까라고 해서 이제 짐작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소통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 흥미로운 게 인간만 흰자위가 잘 보입니다. 그게 이유가요. 인간만 눈이 이렇게 좌우로 찢어져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동그랗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흰자위가 잘 안 보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굳이 인간만 좌우로 찢어져 있으면서 흰자위가 굉장히 잘 보이도록 구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흰자위가 검은 자위와 굉장히 대비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보고도 저 사람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소통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권투시합을 하거나 할 때도 저 사람이 어디를 보는가가 그 사람의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행동이 나오거나 적어도 내가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내가 그쪽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거다라고 하는 나의 의도성을 보여주는 셈이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필요하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눈동자를 제가 싹 돌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네. 자기도 모르게 눈이 따라가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남의 눈을 잘 보도록. 그럼 이제 소통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사냥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보통은 사냥을 할 때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 거를 밝히는 것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먹을 줄 아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은 협업을 하기 때문에 숨어서 말을 하지 않고 저기 있는 사냥감을 먹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눈빛 하나 딱 줬을 때 가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이 가능해서 이렇게 눈동자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그쵸.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 어디 보는지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특히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은 앉아서 전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보면 너무 잘 보입니다. 이 친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심지어 저를 보고 있어도 이 초롱초롱함이 달라요. 이건 아마 이따가도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관심이 가지면 동공이 커져서 눈 자체가 굉장히 까맣고 초롱초롱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저 친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다 알 수 있죠. 생각보다 눈을 보고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나 뭔가 꿰뚫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 옛날에 어디 가서 소개팅하거나 이러면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제 동공은 괜찮은 편이죠. 지금 밝게 빛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동공 얘기를 마침 해주셨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에 호감을 갖는다고 하면 동공이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건가요? 네. 그 동공의 크기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있을 만큼 이 동공의 크기는 재밌는데 뭐 아시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동공은 광학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두울 때 커지고 밝을 때 작아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뭐 이거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게 헤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새 가지고 연구를 하던 심리학자였는데 어느 날 집에서 자기가 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이렇게 잡지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보더니 당신은 왜 새 사진만 보면 그렇게 눈이 동그래지냐, 눈동자가 커지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럴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성의 매력적인 이성 사진과 그다음에 굉장히 중립적인 풍경 사진을 보여주고 이 눈동자가 얼마나 커지나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력적인 이성 사진을 보니까 이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을 보면 동공이 커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운 거죠.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뭐 지금은 뭐 단순히 호감을 가진 이성 외에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를 했거나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게 좀 정서적으로 각성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 눈동자, 이 동공이 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마음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동공의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두워질 때도 동공이 커지는 걸 우리가 그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어두우면 이뻐 보인다, 잘생겨 보인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동공이 커져서 이뻐 보이는 심리적인 요인인지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어두운 무드 때문에 이런 네.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두운 무드 때문인 것도 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잠깐만 좀 해드리면 어두울 때 보는 시각 시스템이랑 밝을 때 보는 시각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좀 이렇게 필터 낀 것처럼 보기는 해요. 네. 근데 얼굴에 필터 끼면 어쨌건 좋아 보이잖아요.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냥 동공 크기만 크게 해줬다가 작게 해줘도 동공이 컸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본다는 연구 결과가 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호감의 상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호감의 상호성. 네,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의 신호를 보내면 나도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좀 이렇게 나쁘게도 적용이 돼서 좀 조심스럽게 말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 좋아, 너도 나 좋아해야 돼, 이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이제 소감의 상호성이고, 크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이제 그 상보성이 있어요. 받은 만큼 해준다. 그래서 남이 나한테 무슨 친절을 베풀면 나도 친절을 베풀어야 될 것 같고, 안 베풀면 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게 약간 호감 감정의 영역까지 전파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는 거. 아마 그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난 우리 반에 있는 다른 남학생에 관심이 없었어. 예, 남학생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네,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랐네. 저로 바꿀까요? 아니 깜짝 놀랐네. 저는 교수님 뭐 얘기인 그런 줄 쪽으로도 굉장히 공개적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네. 진행자분께서 네. 전혀 관심이 없던 남자가 있어요, 남학생이. 근데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야, 너 알아? 제가 너 좋아한대. 이러면 그 순간부터, 에이, 아니야! 일단은 정색을 하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나를 왜 좋아하지? 그렇죠. 쟤 왜 저러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앞에 지나가게 되고. 지나가게 되고. 네, 맞아요.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약간 확대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인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애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호감.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인을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진행자님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내 넘치는 사랑을 아시죠? 하면은 부담되시죠. 네, 부담되네요. 말로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소통이긴 한데 이게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진짜 진심은 행동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동 신호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호감 신호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치고 이렇게 굉장히 나의 말에 반응해 주는 거. 일면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게 이 호감의 상호성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동공이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동공이 커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긍정의 신호를 받아서 동공이 커지면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되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는 어두운 데서 해라. 아이들한테. 단지 이제 유념해야 될 거는 네 얼굴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건 이제 고려하고 봐라.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두운 데 가라고 그랬더니만 여기서 촛불 켜고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럼 그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서 좋지 않아요. 항상 조명이 요쪽 셀카 찍는 위치에서 반짝이고 이렇게. 있는 네네. 특히 할로겐처럼 약간 빨간 조명일 때 좋고 그런 조명에서 있는 데로 가면 소개팅의 확률이 굉장히 잘 된다. 뭐 이 정도는 이제 항상 코치를 해주고 있죠. 저희 815 머니톡 조명도 약간 좀 그렇게 바꾸면 저희가 다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지 특히 않을까?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명 이쪽에 올라와 너무 이쪽으로 와야 환하죠?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색깔도 좀 더 붉어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들,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네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이제 감정이 좀 드러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찌 뭐 뇌파가 좀 어디 발달된 건가요? 어디? 뭐 일부가? 뇌도 좀 약간 다르게 반응을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덜 긴장을 하거나 뭐 타고나게 더 침착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훈련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향은 못 바꾼다고 해요. 네. 타고난 성향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 긴장을 하고 이제 신경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런 외부 상황에서 긴장을 많이 하니까 포커페이스가 힘들죠. 하지만 내가 타고난 성향은 못 바꾸더라도 행동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행동은 교육을 통해서 통제하는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차분하게 태어나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사람도 있으나 내가 그쪽에 훈련을 받아서 더 안정하게 통제를 해야지 라고 특히 나의 얼굴을 통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나 네네. 그런 걸 또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많죠.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는 네. 그 하나가 맞다고 해서 다 그냥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그렇죠.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 네, 많이 해본 사람. 네. 그리고 또 대부분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하면 뻔뻔하거나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 물론 그 사람도 거짓말을 그쵸, 잘합니다. 그쵸. 근데 요거는 어느 것만 생각해서 그러시냐면 너 어제 뭐 했지? 아니?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뻔뻔한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너 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너 저희 집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인데 네. 저희 아들한테 준아 너 엄마가 사오던 이 과자 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럼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코치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거짓말을 할 때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거는 뭐 뻔뻔한 사람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거짓말을 네, 해야죠. 계속 거짓말하고 그 와중에 서로 모순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인지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과 관련된 사인들이 주로 이 머리 많이 쓸 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말이 조금 느려져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너 어제 뭐 먹었어? 물어보면 이제 저가 솔직하게 어제 나 소주에다 삼겹살 먹었어. 말하면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나 샐러드랑 뭐 먹었어. 뭐 이런 거 하면은 일단은 그냥 어제 먹었던 걸 그냥 말하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건 내가 지어서 말해야 되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말이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 갖고 타이핑도 채팅하잖아요. 채팅할 때도 속도가 좀 느려져요. 채팅도 이제 그 대답할 때. 네, 대답할 때 이렇게 해서 막 지금 술 먹어? 아니야. 뭐해? 뭐 이런 거 하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게 하나 있고 말도 이렇게 좀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고 그 핵심적인 어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범죄자들 거짓말할 때 진술분석할 때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왼쪽을 바라보면 기억을 하는 거고 오른쪽을 바라보면 상상을 하는 거라. 천장 보거나 네. 눈을 많이 깜빡거리면 네. 거짓말, 얘가 약간 좀 불안한 심리를 나타난다는 네. 말도 들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진짜인가요? 이산 시선으로 왼쪽 오른쪽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말 자체도 좀 약간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온 게 뭐 한쪽 바라보는 거는 기억을 하는 거고 네. 한쪽은 상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상상을 하는 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도 일종의 상상이랑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을 많이 깜빡이신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거짓말 처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깜빡이는데 굉장히 숙달되고 거짓말이 익숙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눈을 안 깜빡입니다. 아, 의도적으로 눈 안 감는 거네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안 감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머릿속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통제력을 굉장히 상승시켜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잘못하면 걸리겠지. 내가 저런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또 전반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오해할 거니까 해서 전반적으로 통제력이 극도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눈도 덜 깜빡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 깜빡이는 것도 안 깜빡이면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좀 전력이 어떻게 되고 지금 정서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하면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알아봐야 되겠죠. 보통 저희가 이제 평소에 뭐 이제 큰 거짓말을 뭐 잦은 뭐 선의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솔직 고백을 한다든가 표현이 네. 솔직해진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통제적인 능력이나 억제 기능이 이제 약간 좀 맞습니다. 작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럼 아. 이게 술을 보통 각성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막 뭐 달려 오늘 2차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평상시에 암정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각성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술은 기본적으로 안정제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잠도 잘 오고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다음 왜 굳이 술 먹고 전화해서 자니? 뭐 이런 거 하느냐? 네. 뭐 요거는 이 술이 안정제인데 너무 안정을 잘 시켜서 나의 통제력까지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그냥 야 내가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말들.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는 항상 더 생각해라. 하면 안 된다. 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통제 안정화되고 또 통제력까지 약화시키니까 네네네.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런 감정까지 다 소실되는군요. 그럼요. 네, 잔이라는 말에 지금 갑자기 제가 받았던 문자들이 갑자기 어머, 생각나요. 예. 근데 그럼 교수님은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웃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 웃는 것인지 이런 네네. 것들이 좀 구분이 되나요? 뭐 대부분은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웃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보통 이제 눈이 웃고 있느냐 안 웃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죠. 네. 심리학에서도 그 연구 많이 해가지고 이름도 있어요. 그 진짜 웃음은 뒷센 웃음이라고 그러고 뒷센 웃음? 뒤센. 네. 뒤센 웃음. 그다음에 가짜 웃음은 페남 웃음이라고 합니다. 네. 뒤센은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의 신경학자인데 이 사람이 좀 잔인한 연구를 하나 해요. 이렇게 네. 얼굴 안면 근육이 다 마비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통증을 안 느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일부 다 근육 하나하나 별로 전기 충격을 줘서 이 근육이 움직이면 어떻게 변하나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에서 나오는 수백 가지의 표정들을 다 봅니다. 좀 잔인하긴 하네요. 그렇죠. 잔인하긴 한데 뭐 통증은 못 느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얼굴에 지을 수 있는 웃음의 표정이 18가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의 웃음만 진짜 웃음이라고 했어요. 거짓으로 꾸며내지 않는 웃음. 그래서 고래가지고 나중에 그 웃음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뒤센 웃음이라고 지었고 페남 웃음은 페남은 미국의 항공사의 중에 펜 아메리칸 월드 에어웨잉 하는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여승무원들이 되게 일관된 웃음을 짓는다고 그래서 가짜 웃음은 그 페남 웃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눈꼬리, 그러니까 눈이 웃느냐 안 웃느냐에 따라서 진짜 웃음이 되느냐 가짜 웃음이 되느냐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입은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눈이 제대로 웃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연구들을 보면 눈웃음은 진짜로 즐겁지 않으면 짓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전문가시니까 눈웃음 잘 웃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아닌데 나 잘 웃는데 네. 하실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바깥쪽은 내 의도로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웃으면 요 안쪽까지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요. 요거까지 나오는 건 정말 내가 기뻐야만 나오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웃음을 짓는 것과 가짜 웃음을 짓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네네. 진짜 웃음을 짓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삽니다.
실제 통계적으로요?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졸업앨범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럼 졸업앨범 사진 찍을 때 정말로 웃고 있는 사람, 그냥 가짜 웃음을 입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무표정인 사람을 골라가지고 20년인가 후에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이렇게 설문지를 보냈더니 정말 이제 진짜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오래 산다고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사진 찍는 게 이벤트긴 한데 뭐 정말 즐겁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즐기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삶을 취하기 때문에 오래 잘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웃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재밌는 점은 가짜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무표정한 사람들보단 나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아침에 네. 이제 스마일하고 하면 하루가 또 좋아지고 긍정 마인드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런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가짜 웃음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내가 웃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 쪽에서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 뭐 예전에는 뭐 뇌로 혈류가 많이 올라가서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설명은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연합은 뭐 너무 또 공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파블로프의 개는 다 아시잖아요. 네. 파블로프의 개가 그냥 먹이 줄 때 침 흘리는데 먹이 줄 때마다 종을 치면 종이랑 먹이가 연합이 돼서 나중에 이제 종을 치기만 해도 침을 흘린다. 이게 파블로프의 개잖아요. 이게 개에 적용된 거긴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일관되게 적용되는 룰이거든요. 그래서 웃는다고 하는 이 행위는 항상 기뻤던 정서랑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그때의 정서가 떠오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말로 아, 에, 이, 오, 우를 하면서 각각의 발음을 할 때에 주어진 정서 단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봤더니 이, 웃는 것과 가장 비슷한 이라는 발음을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더 평가를 했고 화나는 것과 비슷한 오의 발음을 하면은 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서 웃는 게 좋다. 그래서 웃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죠. 그 웃음 치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치료 가면 저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서 사람을 막 웃게 해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면 여러분 웃으세요 하하하 웃으세요 하하하 막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웃으라고 막 웃잖아요. 박수치고 네. 웃고. 근데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웃어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웃어라. 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확실히 그 효과가 있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이 촬영도 갑자기 굉장히 즐겁고 무슨 갑자기 든 생각이. 시청자분들 이제 웃으시면서 보시면 제가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해도 이제 좋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딱 영상 보시면서 다 함께 웃는 타임. 아니랍니다. 이거. 아이고 재밌어라. 네,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 저 궁금한 게 이제 보톡스 많이 맞잖아요. 네네. 근데 보톡스는 뭐 이렇게 맞다 보면 이제 표정 관리가 자유롭게 안 되고 이제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죠. 웃는 거 자체도 어쨌든 이제 가짜 웃음인데 더 가짜 웃음이 되는 거고 네, 못 웃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그 마음의 행복도 그럼 가라앉게 되는 그런 거예요. 연구가 있어요, 실제. 실제로요? 네, 보톡스를 많이 맞으면 표정을 잘 못 짓게 되면서 네. 첫 번째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공감 능력은 뭐냐면 이제 웃을 때 저 네. 사람이 웃으면 저도 행복해지는 게 공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알게 모르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웃으면 저도 모르게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웃으면 진행자님도 알게 모르게 안 웃으셔도 웃는 것과 관련된 근육이 조금씩 움직여요. 이러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이 주어지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안 움직여 버리니까 이 뇌가 그 행복이란 정서에 대해서 좀 둔해집니다. 그래서 공감도 좀 떨어지고 정서 능력도 좀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톡스 뭐 요즘 많이 맞으시니까 그 맞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그 적당하게 뭐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자기가 하라는 것만큼만 하면은 괜찮다. 항상 문제는 과해서 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지금 뭐 순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눈도 더 크게 보고 이렇게 비율도 좋게 보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허용될 만한 수준이야
라고 생각해도 타인이 봤을 때는 과한데?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보톡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너무 뺑뺑한 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모습과 비슷해서 더 해달라고는 하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 아니라 적당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외모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제 행복감을 약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모적으로도 스스로의 만족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피드백 자체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과하면. 너무 과하면 네. 조금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적당히. 또 이제 궁금한 게 교수님은 여러 가지 지각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을 네. 더 주로 보잖아요. 그럼 얼굴 중에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좀 많이 비중을 보세요? 뭐 저라고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모든 인간들의 공통은 눈, 코, 입 중에 하나를 특별히 보지는 않고 네. 보통 이제 이 눈, 코, 입의 배열 정보를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사이의 거리, 이게 거리 등에 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때도 이 배열 정보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 트래커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뭐 요거를 측정을 해보면 주로 눈에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요것도 성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아니, 네.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자들은 약간 터널 비전이 있고 해서 눈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보면 눈만 봅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거에 비해서 좀 눈도 많이 보지만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시면 아 이런 거 너무 좀 관심이 없을 주제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저희 와이프가 이게 귀걸이를 하거나 목걸이 하면 어때라고 물어보거든요. 안 보여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주변에 영향을 그러니까 주의를 두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 코, 입 중에서 눈 완전히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다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볼 때 헤어스타일도 보고 옷차림도 보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사실 목소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로 저 남자는 잘생기진 않았는데 목소리가 좋으니까 매력적이야. 그럼요. 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네. 저 여자분은 생긴 거는 별론데 목소리가 매력적이어서 매력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죠. 그러네요. 이게 남자들이 이성을 볼 때도 이렇게 되게 얼굴에 되게 좁은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락 정보라든가 주변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약간 시각에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시각에 굉장히 올인되어 있고 그나마 시각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못 본다. 되게 부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게 이제 외출을 할 때 여자들이 화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네네. 화장을 할 때 동양인들한테 딱 하나만 할 수 있어라고 선택하라 그러면 네. 동양인들은 네. 이제 립을 바른대요. 네네네. 그런데 서양인들은 마스카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약간 문화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외출 시 메이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들은. 네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사실 그 말이 저도 들었는데 네. 사실 연구랑은 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서양권은 입을 많이 본다고 하고 동양권은 눈을 많이 본다고 해요. 원래 우리가 저 사람의 표정을 본다고 네네.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모티콘 같은 거 보시면 우리나라는 눈으로 그냥 웃는데 서양권은 그냥 입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화 심리학 하시는 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럼 이제 얼굴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데는 입입니다. 웃고 하니까 서양에서는 입을 통해서 서로 전달하고 표정을 알려주는 것이 익숙한데 동양권은 자기를 표현하지 말라고 하니까 입은 웃을 때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은은하게 볼 수밖에 없어서 주로 눈에 집중한다고 해요. 근데 유일한 예외가 그 화장할 때 네. 여자들은 입을 바르고 그 서양권은 이렇게 눈을 본다라는 게 있어서 사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연구들을 보면 서양권은 입, 동양권은 눈을 많이 본다. 오히려 그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얘기들과는 창반대로 네네. 실제 연구로는 이제 동양권은 눈을 위주로 보고 서양권은 입을 본다. 근데 그 화장에 관한 것도 이제 뷰티 쪽에서 연구를 해보면 재밌는 게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입술이 중요하긴 해요. 네. 입술이 일단 건강 정보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붉을수록 더 매력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 여성들에게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되면 입술이 색이 좀 흩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색까지 되고 여기 주름도 생기고 또 치아가 없어지면 여기 앞에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주름도 많이 생기고 좀 오므라 형태가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노화 정보를 굉장히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보통 노화 정보는 건강과 관련이 돼 있고 건강은 매력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인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눈도 중요하긴 해요. 특히 눈 같은 경우는 피부와 눈 쪽의 대비. 피부가 하얗고 눈동자가 까맣고 눈썹이 진하면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서양은 눈을 화장을 하고 동양은 입술을 할까? 뭐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눈, 표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심리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첫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학적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